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수의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갖고 의원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정말로 조국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신장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방송에 보니까 지난 3월에 한번 오셨고 한 네네네. 3개월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총선 하면서 그 박 기자님이랑 같이 방송을 몇 차례 했는데 그게 3월이었나요? 그렇게 시간이 그렇습니까? 빨리. 아이고야. 요즘 뭐 종횡무진하고 계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쁘셨지만 네네. 국회 의정 활동 하시니까 더 바쁘실 텐데 그래도 다른 인터뷰 보니까 이제 9명의 보좌진과 네, 함께 네, 하니까 훨씬 더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너무 저는 그 의원 5월 30일 이후에 예.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변화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예. 혼자 하던 일을 9명의 팀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행복하고요. 국회의원이 체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아니요, 벌써 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일이든 간에 뜻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네. 그 배를 몰 때 자 실린더 모두 열어 전속 항진 앞으로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과 관련된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좀 여쭤보기로 하고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이제 재판에 참석, 네, 지금 네. 공직선거법 재판인데요. 거기 가서 이번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을 대놓고 맹공을 퍼부었어요. 네, 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와서 이 부분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좀 격앙되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지를 네, 좀 네. 먼저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 맞습니다. 즉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그대로 말하자면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검찰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법리 검토 없이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 적기, 받아쓰기 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죠. 검찰이 써놓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언론 기사만 그랬느냐? 이번에 신진우 판사, 신진우 부장이 내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요. 그대로 검찰의 공소장으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닌가. 즉 검찰의 주장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언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법부 일부 판사님들도 언론으로부터 또 검찰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손뼉을 같이 마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같이 박수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두 측면으로 비판의 화살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비판한 것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분명히 안부수 사건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것은 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북 사업을 위한 대가였다라고 네. 1심에서 판결을 했다는 거죠. 안부수 사건에서는 이게 자기 사업을 위한 송금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국정원에 야 이거 주가 부양하고 그 돈 무슨 아파트 백화점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신진우 부장이 한 1심에서는 전혀 상반된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위한 돈이 이재명을 위한 돈으로 뒤바뀌어 버렸느냐 이렇게 1심 판결이 엇갈리면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도 야 1심에서는 800만 불의 그 목적이 800만 불이 자기 사업을 위한 거였다. 쌍방울 자기 사업을 위한 거였다. 안부수 재판에서는. 근데 왜 이화영 재판에서는 이렇게 나왔냐. 그 결론에 이르는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뭐가 달랐던 거냐. 어느 쪽이 제대로 증거 채택을 한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이것을 실제 비교하면서 언론이 왜 이걸 비교하지 않느냐.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지만 매우 부끄럽기도 하고요. 네네.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은 당대표가 직접 자신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네. 1심 재판부가 각기 다르게 이제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야당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소위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냐, 애완견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대의 조작 사건에 네. 대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역할, 뭐 검찰 앞에서 이제 애완견이라는 게 뭐 그냥
뭐 XXX라는 이야기 정도로 이제 감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건데.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저기 스탄 3개국 갔을 때 네. 알라바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그렇게 그 권력의 편에 검찰의 편에 그 검찰의 품에 언론이 안겨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생각을 국민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말 속에서 떠올렸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했던 말 중에 그 국정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김성태 얘기인데요. 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네.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가 맞느냐라는 것도 김성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검찰이 또는 법원이 검찰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의 진술은 무조건 믿고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증언을 하거나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그럴 리 없다. 내지는 일부 또 이렇게 이제 판결문 보면 보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큰 판단, 대세 지장이 없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재판에서 판결문을 쓰는데 더군다나 더 이제 그 법률가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뭐가 있느냐면 한 사람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서 달리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거는 예전에 유동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진술을 했던 것은 전부 다 믿지 못할 얘기가 됐고 갑자기 이재명의 반대편 검찰 측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순간 그 진술은 전부 다 증거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언론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근데 여기에서도 김성태 씨에 대해서 실은 최초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편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검찰 심지어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외국에 나가서 도박이나 하고 순 사기꾼이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바깥에 있으면 너 그 죄를 면할 거 아니냐. 당장 돌아와라. 안 그러면은 여권부터 다 취소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맞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어느 순간 진술이 바뀌고 포지션이 바뀌지 않습니까?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하고 살짝 말을 조금씩 물타기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검찰과 일체화된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견실한 사업가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사람의 진술조차도 검찰과 같은 주장을 하면 건실하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의 진술도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갑자기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술을 인정하는 저는 사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검찰은 원래 이제 권력의 사유와 또는 이제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움직이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자,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네. 사법부조차도 이제 포획이 되었다 또는 국민들의 신뢰는 내팽개치고 모르겠다 난 이렇게 가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고 거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법원에서도 재판장님들도 판사님들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법리에 따라서 따박따박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법리에 앞서서 저는 재판장님들이 본인들의 오류 가능성 그리고 본인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인 한 이 공동체에 있는 한 그 언론에서의 폭탄처럼 쏟아지는 편향적인 기사들에 나 스스로가 오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돌이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판사님들이 이번에 뭐 그 신진우 부장 판사님도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편견과 선입견, 검찰 말은 옳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고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던 거 아니냐. 근데 또 문제는 이번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난번에 구속영장 쳤다가 이게 그 기각됐던 거 아닙니까? 네. 법원에서. 근데 이제 영장 청구하지 않고 이제 기소를 했는데 하필이면 반부패 수사부가 수원지법에 딱 두 부서가 있습니다. 두 팀이 있어요. 두 팀밖에 없으니까 50%의 확률로 신진우 부장한테 또 갈 확률이 있었고 결국은 신진우 부장이 또 맡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그 기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화영 재판에서 놓고 보면 그 판결문을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예단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 언론을 상대로 제대로 취재하고 있느냐, 언론이 검찰의 정말로 애완견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부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댓글 주고 계시고요. DYA님은 신장식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장식 의원 살 빠졌다고 그렇게 주셨는데 서민들은 피가 마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자 오늘 원래 저희들이 이제 다루기로 했던 주제를 네.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네. 총선 뒤에 실제로 이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신 의원께서도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예.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예. 자숙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못했던 거 해야 되겠다. 해외도 나가고, 예? 그 김건희 여사와 같이 해외도 나가고 돌아다닐 거 돌아다니고 사람들 기자들 불러서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계란도 말아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나마 선거를 앞두고는 자숙하는 모양새라도 취했단 말이죠. 김건희 여사도 5개월 이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장 지금 뭐 닥친 선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뭐 수건사업 풀듯이 묵은 숙제하듯이 막 하고 있습니다. 막. 자, 지금 현재 모습은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시점까지 어떤 식으로든 협치를 한번 해보려고 지도를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헐리우드 액션이었느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총리로 기용하고 양영철 비서실장설 나오면서 뭔가 협치와 비슷한 형태의 시도를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협치로 보이고 싶은데 네.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나 양정철 두 분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들도 동의를 하셨는지 어쩌는지 뭐 제가 예단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보이게 국민들한테 네. 그래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지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민주당에서 양정철, 박영선 또는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한길 이런 분들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협치에 비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나요? 네. 아니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것조차도 국민들에게 저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을 뿐 아닌가. 그러면 결국 번지수 잘못 찍고 한번 시도하다가 아니니까 원래 생각대로 네네. 돌아가서 그냥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독고다이로 갔는데 지금 이게 그냥 정권이 또는 여야 간의 정쟁이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국정 전체가 사실상 파탄 상태다. 그러니까 소위 그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국정을 망가뜨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뭘 하다가 보면 지금 그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야당들이 국조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특검을 가장 먼저 이 의결을 해야 될지 이거를 골라야 될 지경입니다. 네. 모든 상임위원회에 국조 거리가 있고 특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병원도 지금 문을 닫아서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서서 해결을 못하고 있고. 네, 무책임의 극치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냥 상황만 보도해주고 끝이에요. 전달하고 맙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부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의사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의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400명 증언안을 받으셨어야죠. 네.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거든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사실은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지만 정부는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무책임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빅5 병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을 지경에 지금 이르는 거 아닙니까? 18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근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정말 저도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언제 또
오늘은 병원에 안 가시고 잘 지나가셨나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단체도 한 발 물러서고 정부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보수 정권이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무책임하고 무능하죠. 그리고 모렴치합니다. 진짜 염치도 없죠. 예, 염치가 없습니다. 요즘-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그런 사진을 알라바이 그 스탄 3개국 갖고 강하지 않고 사진 찍을 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와 대통령 부부가 사는 나라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메타버스 메타월드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지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국정조사를 무엇으로 시작할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이제 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자, 국회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속도를 높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7대, 이제 18대 0이냐 아니면 11대 7이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일단 민주당은 11대 7로 가자라고 해놓고 있고 자,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더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된 봅니까? 내용 없고요. 다만 그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이번 주 원래는 보통 목요일 오후 2시가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2시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나 싶었는데 이번 주를 넘어갔어요. 마지막까지 한번 그 이렇게 협상을 하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우원식 의장의 뜻이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초반에 나머지 안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야당 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당 배제하고 그냥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정무위 소속입니다. 정무위로 배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지금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서 정무위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무위 소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도 불러서 보고받고 도대체 저는 이제 그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법률가로서 이불킥할 그 건의위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무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지금 일단 여당 몫으로 지금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 안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하는데 11대 7 말고 그냥 18대 0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다음 주까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양해는 되는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으로서는 왜 이렇게 미징미징해? 원래 6월 7일 날 다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6월 10일이 넘어가고 15일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민심의 목소리거든요. 뭐 그럴 수 의원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뭐 다음 주 초에 그래서 넘기지 않고 저는 우 의장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용산의 산호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산호비처럼.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업무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안 옵니다. 갑자기 약속이 깨져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지금 출발한 상임위원회 이야기입니까? 출발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각 의원들에게 해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인 국회가 의장님이 개회를 했고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법에 의거해서. 근데 한간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공무원들에게 가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은 있고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뭐 정확하게 정보로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근데 정황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 와요. 업무 보고. 그럼 정부 부처가 오지 않으면 보고를 못 받는데 이것은 이제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 여가부 장관이 화장실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와서 보고를 안 해요. 계속 용산의 눈치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불렀는데도 안 온단 말입니다. 엊그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이제 관계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런 자료 내서 자 국회 보고할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워낙 그 지금 법사위하고 과방위는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워낙 두 군데가 지금 최혜병 특검법하고 소위 방송산법 예. 또는 뭐 뒤에 따라올 그 국정조사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건까지 굉장히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별 의원들이 뭘 요구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정무위 인정을 안 소속이신데 하고. 지금 이제 권익위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부채 자료를 요구하면 주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가 없습니다. 자 하지 뭐가 않더라도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없는 상태. 현재로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사실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그러면 하급 공무원이 이걸 위반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대체로 상급자의 명령을 이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들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처벌조항 없음으로 혐의 없음 이 결정문 내지는 이 결정을 정승윤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발표하게 했던 그 결정문 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나겠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공범이냐 아니면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냐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지시받고 어쩔 수 없이 썼다면 그걸 녹취라도 해놓고. 그렇죠. 그러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원안을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원안을 공무원의 직업적 양심과 법과 제도에 따라서 맞춰서 무조건 원안을 써 가세요. 그런 다음에 반려가 되면 어떤 이유로 다시 써오라고 했는지를 꼭 기록해 두세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지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같은 걸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썼다? 그럼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하는 수가 있고 이 건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이걸 다 떠나서 변호사로서 그 부패방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 혐의 없음.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그것을 인지한 즉시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확인해야죠. 그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 내가 갖다 줬어요라고 하는 최재형 목사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전화로도 조사하지 네, 않았어요. 전화로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혐의 없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럼 수사기관에 이첩 내지는 송부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는 송부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17년에 나온 부패방지법 해설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만들어낸 부패방지법 그 해설서, 김영란법 해설서에 보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공직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최재형 목사한테 뭐 누구 이런 안장 위치 바꾸는 거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연락이 다시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민간인이. 그러면 알선수재죄예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경우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송부합니다. 라고 2017년도 국민권익위에서 내온 해설서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정말 제대로 하라고 예.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가슴에 확 와닿았고요. 네. 지금 이제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상임위는 출발했고 다음 주 초에 정말로 많은 분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네. 추미애 같았으면 진작했다 이런 글들이 지금 댓글로 올라오는데 어쨌든 원식 의장이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린다고 보고 네네네. 자 국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지금 국힘은 그러면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을 자처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듯한 느낌. 보이콧하고 제가 있죠. 정치를 알고 난 뒤에 수십 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이거든요. 여당이 이러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회 운영을 해서 민생 문제를 챙기려고 하는데 여당은 나 못 가겠어. 그러면서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21대 국회 초반에 그렇게 18대 0으로 다 가져가서 결국은 뭐 제대로 한 게 있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정권도 뺏기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점을 놓친 거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뭐냐,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버팅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전혀 민심에 탄 일도 호응하지 않고 전혀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민심에 뭔가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쇼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 만나서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말고 하는 게 소통이다?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은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 소통인 거지. 이게 무슨 뭐 장난감 실전하기로 여기서 저쪽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게 실제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아니 뭐 할 테면 하라는 건데,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민심에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권한을 다 가지고 한번 있는 대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써봐라 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양해하고 있습니다. 네. 역풍을 민주당이나 또는 야당들이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 역풍을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예. 역풍을 고민할 게 아니라 국민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다. 순풍입니다.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된 대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힘은 다음 주에 복귀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뭐 단순하지만 현재의 태도로 봐서는 본인들 스스로 복귀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있다. 이 족쇄를 어떻게 풀 거냐. 18대 0으로 갈 가능성이 단 1%라도 좀 더 많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예, 더 많다고. 자, 그렇게 출발을 이제 하거나 또는 뭐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국회 복귀하면 정치가 정상화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고, 용산과 궤를 같이 하면서 지금 야당이 192석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현안 추진에 대해서 발목을 다 잡을 것인데, 저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만약 계속 복귀를 안 하잖아요. 또는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가장 법사위하고 과방위가 속도를 내는 것은 방송산법하고 최혜병 특검법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192 네. 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야칠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네. 방송산법에 대해서도 야칠당이 이견이 없어요. 네. 예, 야칠당 전체로 해서 192석으로 192표로 통과가 될 겁니다. 물론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면 또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예, 보름 만에 그럼 돌아와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본회의로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재석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 들어오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냥. 모수가 줄어드는. 예,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딸딸 긁어서 들어와야 돼요. 108석이 다 들어와서 다 반대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재의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최혜병 특검법 했는데 그렇게 또 그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만 국회에 들어간다. 또 방송산법 했는데 또 그 재의결을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을 막기 위해서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봐요? 거부권 수호를 위해서 오직 하는 일이 대통령 거부권 수호하는 거 말고 당신들은 하는 게 뭐냐, 일하는 게. 그래서 왜 이러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라 그러고 집권 여당이면 대통령하고 뭐 손을 잡고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말 그대로 국회잖아요. 네. 행정부를 견제하고 네. 그리고 국회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감시도 해야 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도 해야 되고 이걸 왜 안 하려고 하죠? 저는 여기에는 이제 확신범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확신범이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범자 빼고 예.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의 의원단 구성을 뭐 개개인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수도권이 극히 적죠. 극히 적고 영남 보수 그리고 거기에 그 공천에서 당선된 뭐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특수관계 아닙니까? 특수관계인데다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인권위에 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들이 정부의 주요 지휘 직책을 맡고 있는 형국이고 그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념을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죽어. 그리고 저것들은 다 민주노총 좌파 빨갱이 뭐 중국과 통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막 중국 공산당과 통하고 있는 사람들이고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식의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이윤희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미적거리고 협치 타령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온다. 누구에게 범야권에게 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라고 네. 계속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전체 4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또 그리고 야권이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까지가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시간일 수도 있다. 네. 저는 대통령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식을 하겠습니까? 하고 있으면 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강제로라도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보수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일리지가 너무 쌓인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예.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예. 이제 올드라이트 쪽에서는 아예 한동훈은 완전 배제했고, 좀 있다가 윤석열 퇴진운동도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분이 있던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속해 있는 정당이나 진영 쪽이 아니라,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야권 진영이 네. 이렇게 192명이 똘똘 뭉쳐서 하지만, 그래도 신의 한 수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저렇게 남발할 경우에 네, 네, 네. 아까 설명하셨던 지금 영남 중심의 TK 중심의 이 국민의힘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원래 가지는 기능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경우에 계속 반복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그 균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8석이 지금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쉬운데 균열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열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는 저는 4년 중임제 임기단축 개헌 이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던진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그런 걸 던졌을 때 범야권이 받는 순간 네. 끝장이다. 이게 정권 심판 못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요, 이거는 예. 다른 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헌재 가면 저는 지금의 헌재 구성상 탄핵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 예. 헌재의 구성이 5대4가 너무 많아요. 네. 안 바뀝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헌재 결정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검사 탄핵도 5대4였잖아요. 이거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전 그 결정문 읽다가 어느 정도 위법해야 탄핵을 당하는 거야 도대체.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됐는데 어느 정도 위법해야 이 사람 검사는 탄핵되는 거지? 거기는 뭐 금태를 둘렀나? 검사라는 두 글자에는 금태가 둘려 있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검사의 자리를 금태를 둘러서 보호해 주나? 근데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헌법재판소가 하니까 같은 편끼리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뭔가 견제를 해야 되는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길을 같이 봐야 된다. 두 가지 길을 카드 두 장을 다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물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보수 쪽에서는 8대0으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8대0으로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 힘은 그때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진보적이어서 그랬나? 물론 진보적인 분들이 숫자가 지금보다 많았어요. 많기도 했지만 압도적인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압도적인 국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의 길은 탄핵의 길 그쪽에서 하야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탄핵을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싸워가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의 길이라면 이 길이 안 됐을 경우, 이 길이 순탄치 않을 경우를 가정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카드를 다 들고 두 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은 네. 안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제 국민 정서상 좀 심판을 좀 더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이제 있을 수 네.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시호 김영철 검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네네. 대한 폭로 그리고 태블릿 PC라는 게 조작이 되었다. 최순실도 지금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런 의견.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 보수 쪽을 어떤 식으로든 범야권이 조금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면 네. 이 민감하지만 태블릿 PC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는 그대로 네. 드러내놓고 진실 규명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좀 전술적 연대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수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네. 그 검찰총장하고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전 윤석열 특검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통령 이전 행위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고요. 대통령이 돼서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중대한 위법과 위헌 사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벌렸던 일들이 많습니다. 네. 두 가지가 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위헌과 위법을 저지른 부분이 직접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검찰총장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느냐 특수부 검사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느냐는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싸움을 명확하게 그 부분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탄핵을 시킬 작정이라면 탄핵 사유에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이후에 일어났던 일만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 운동을 아니요, 탄핵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예. 대통령으로서 중대한 위법과 위헌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나는 형사법적 처벌의 대상이죠. 그냥 네. 형사 처벌의 대상이죠. 예. 아, 말씀 들으니까 오늘 정말로 오랜 기간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더 속도를 네네. 높여서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협력적 관계. 네네. 뭐 경쟁한다 이런 느낌은 좀 덜 들고요. 네. 협력적 관계.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좀 느린 것처럼 뭐 내부에서 좌고우면하고 고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당장 네. 국회의장 지금 이제 상임위 배정 문제 또는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도 그렇고 지금 야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자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는 야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 저떻게 해 막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네, 네, 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리는 계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 예. 하세요. 예? 원대님 뭐라고요? 계기대? 개혁 기동대다. 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원내대표단은 계기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선의의 그 속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보다 더 빨리 뭘 내야 된다. 더 빨리 법안을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예. 근데 문제는 법안을 내고 누군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50석 이상이 움직여서 법을 만들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박찬대 원내는 조국혁신당과의 속도 경쟁에 엄청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씀은 결국 이제 민주당 내에 있는 이 목소리를 171석의 목소리를 네. 어떻게 이제 하나로 만드느냐 맞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 계기대가 잘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리라 좀 믿고요.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은 민주당 쪽에서 SOS를 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먼저 치고 나가라. 그래야 당내를 설득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해됩니다. 제가 이제 계기당 계기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개딸 생각이 나는데요. 계획의 딸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것도 이제 그럼요. 개딸 돼 버리니까 좀 이상한 말이 되고 계기대
개혁기동대, 뭐 계기대, 뭐 이것도 발음이 뭐 썩 좋지 않아서 조금 더 장명을 할 때 신경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당장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제 어머니 편지가 공개되고 나서는 전 국민이 울었다 또는 이거 하나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나서서 우리도 자 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이렇게 7월 19일까지 끝내달라라고 이제 국힘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힘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힘이요? 아니 좀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네. 라고 이야기할 때와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정직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좀 정직하게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희 씨가 그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하면 야 입에는 침이나 바르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제대로 뭘 해놓고 수사를 종결하자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똑같이 자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들 일주기 되기 전에 수사가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머님이 얘기하는 것과 국민의힘에서 7월 며칠까지 수사를 끝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 수사 끝내자라 얘기하는 거는 자 이쯤 덮읍시다로 저는 읽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겁은 내고 있다. 왜냐하면 최수근 상병 어머니가 직접 그 절절한 호소 네. 그냥 읽어보면 눈물이 나는 그 편지 글을 보고도 정말로 국민의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제 국민적 비난, 비판 그리고 이제 분노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어제 예. 저희들이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특검을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을 하자. 네. 왜냐하면 국정조사만 얘기를 하면 국정조사 받을게 특검은 하지 말자라고 국민의힘이 명분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전제로 해서 국정조사 하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하나 더 지금 최혜병 특검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저희들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은 방송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특검으로 간다는 건 최혜병 특검 거부를 하면 네. 그 윤석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사가 조작되고 네. 그리고 왜곡됐다고 이제 보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윤석열 특검이라 함은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기존의 대통령을 직을 수행하면서 있었던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비상식적인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든지 이건 뭐 거부권을 사적 이해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전 이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걸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본다는 것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처럼 좀 더 속도전으로 내용을 강하게 해서 정권을 압박하면서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반면에 네.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국힘 쪽에서는 30%만 동의받으면 되지. 우리 70% 국민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요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도 7골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3골만 막으면 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과연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뚫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걱정,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 제기까지는 잘 가는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민심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오히려 분위기는 좀 더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전에 그 야칠당과 시민사회 진영이 함께했던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그 거부권 행사한 직후에 또는 그 전에 직전에 모인 이 국민들의 열기가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구나. 물론 윤석열 정권 초반부터 매주 토요일 거리를 지켜왔던 많은 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점점 더 열기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2결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에 들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국민들의 이 따가운 눈초리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그것이 재의결이 된다. 즉 8명이 누군가
8명이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용산 방탄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국회의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뚫리면 대두덕입니다. 그렇죠. 그게 뚫리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예, 이제 그냥 끝나는 뚫리는 것이고요. 겁니다. 예.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여러분 신장식 의원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고요. 1000명 이상 들어와서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는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더 중요한 얘기 남아있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밤에 이 방송을 아마 국내외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요. 신장식 의원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은 좀 더 불편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네.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 또는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호남에서도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제 이런저런 것. 조국 혁신당의 역할론에 대해서 우려 또는 걱정하는 분들 있는데 실제 내부 상황과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첫 기사가 굉장히 이상한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기사가 어디더라? 제가 그 언론사도 기억을 예. 하고 있었는데 절반으로 떨어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비교의 평면이 완전히 잘못됐거든요. 뭐냐면 조국 혁신당이 그 호남에서 45%에서 50% 사이의 지지율을 받은 것은 지민 비조의 결과였습니다. 비조 즉 비례대표 제2투표에서의 지지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비교를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똑같이 어느 정당 선택할래? 라고 해서 한 20% 중반이 나오니까 절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교 평면이 잘못된 거죠. 예,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 네,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거죠. 그때도요. 저희들이 45%에서 50% 사이의 지지를 실제로 받았을 때도 그냥 단순 비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 실은 15에서 20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첫 프레임이 딱 잘못 꿰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반이다 하는데 여전히 13에서 15% 사이의 지지율을 그때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는 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더 열심히 쇄빙선, 망치선, 예인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그 12분의 의원들 이제 전투력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고 실제로 좋습니다. 내부의 단합도 잘 됩니까? 아, 잘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는 같이 다닙시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있던 분들이 모였어요.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면 윤석열 정권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분들이 다수입니다. 네. 예. 차규근 의원도 그렇고 그 김선민 의원도 그렇고 심평원장 하다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었고 이성윤 의원도 이성윤 그러고요. 의원은 이제 민주당이지만 그렇고 조국, 황운하, 황운하, 신장식 뭐 할 것 없이 박은정 예. 다 직접적인 그 피해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요하고요. 그 싸움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언론의 융단 폭격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네. 조국 대표부터. 혹시라도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정말로 쉐빙선처럼 잘 싸우는데 네. 캐비넷 같은 게 있다거나 또는 압수수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혹시라도 거 없고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막 정보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직 없고요. 근데 예. 저희들은 그 어떻게 생각해요? 선거운동 할 때 처음 모였을 때 그랬어요. 우리는 검찰청 앞에서 선거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예.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 단 하나의 위법이나 오점을 남겨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국, 박은정, 차규근, 이규원 이런 사람들이 검찰로부터 탈탈 털리고 언론으로부터 이지매를 당했던 시간을 견디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네. 별로 그런 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투력을 배가시키는데 왜냐하면 이거보다 됐다. 과거에 조국 대표나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겪은 이지매나 탈탈 털리는 디지털 그 검찰 캐비넷을 탈탈 털어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냈던 그거는 이미 한번 겪었어요, 저희들은. 네. 신장식 의원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네네. 제가 직접 김종대 전 의원께 들었던 네. 얘기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역할을 하거나 또 네. 정당으로서 점점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장식 의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아이고. 사실은 당 살림살이까지 꿰뚫고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또 조국 대표와 항상 옆에서 뭔가 같이 큰 일을 도모해야 되는 사람이 신장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대 전 의원이 하시던데. 아유,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래요? 네, 감사한 말씀이고, 정당 정치를 경험했던 분들이 적은 건 사실이죠. 의원들. 근데 이제 당직자들 중에서는 뭐 그런 정당 정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숫자는 적습니다. 그거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새로운 발상과 이런 걸로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커, 네.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처진 골잡이처럼 한 발짝 뒤에서 조국 대표님을 앞세우고 우리 뭐 대장선 망치선의 대장선이기 때문에 앞장 세우고 그분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고 그만한 또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을 해서 빈틈이 있을 때 빠짐없이 또 골을 넣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환노위에 배속받지 않았지만 네. 노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보좌진 중에 2명이 노동 전문가예요. 네. 9명 중에. 그러니까 어느 환노위 못지않게 노동을 챙기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노동 빈자리인 노동이나 시민사회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야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신장식 의원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국 혁신당 윤성은 님께서 이런 걸 주셨고요. 그리고 대단한 정치인들이 모였으니까 정치에 제대로 된 힘을 보여달라고 상유 시비님께서도 글을 주셨습니다. 많은 질문하고 싶지만 여러분 오늘 신장식 의원 오랜만에 모셔서 얘기 들었는데 좀 이렇게 채증처럼 걸려있던 막 이런 좀 무거운 짐들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조국 혁신당이 국회에서 쇄병선으로 돌파선으로 정말 전면에서 전쟁하듯이 이 정치를 바로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씩 부르면 시간 좀 내주시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만나서 조국 혁신당이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고요.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7시 50분부터는 이 방송 그대로 보고 계시면 김미화 코미디언, 김미화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역전의 용사들 오늘 젊은 분들이 나와서 아주 경쾌하고 맑은 목소리로 윤석열 정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그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